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말이 이혼이지 거의 탈출에 가까운 선택이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미혼일 때와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일인데 아직도 이런 시댁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결혼으로 인생 골로 갈 뻔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으로 팔자 한번 바꿔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저는 결혼에 큰 뜻이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모성애는 강하다는데 저희 엄마는 꼭 헌신짝 버리듯이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매몰차게 가버리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짐을 싸는 엄마 옷자락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나도 엄마 따라갈래. 엄마, 나도 데리고 가. 진영아,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야. 이제 같이 못 살아. 그럼 난 엄마랑 살래. 엄마 따라갈 거야. 왜 그래? 난 정말 이 고씨 집안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제발 엄마 좀 편히 살게 그냥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아. 엄마 찾지 말고. 어린 나이였던 전 엄마랑 살겠다면서 떼를 썼어요.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할 때였죠. 하지만 엄마는 절 반강제적으로 할머니와 아빠 곁에 남겨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당시 엄마는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본인 나름대로 시집살이 한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뭐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도 아니셨어요. 힘든 경제 상황에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은 거의 할머니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절 버리고 떠난 이유는 아빠와의 갈등이 더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빠 술을 좋아했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었어요. 이혼 후 갑자기 엄마한테 뒤통수를 맞은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지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술만 마시려고 그래요? 할머니가 요리하는 기계야? 이렇게 하루 종일 술 마시고 누워만 있으니까 엄마도 떠난 거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어요. 그냥 나 고아원에 보내주세요. 그때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게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원망 섞인 말을 내뱉게 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며 말하셨어요. 못난 아빠가 미안하다. 그럼 제발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할머니 아파서 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이런 아빠가 너무 싫어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혼이 꼭 누구의 탓만 있는 건 아닌데 억울한 마음에 괜히 아버지한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땐 학교에서 일기를 쓰는 게 숙제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아버지가 우연히 보게 됐던 거예요. 하필 그 일기장엔 아버지에 대한 불신, 안 좋은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겁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그제야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집에 남아있던 술병을 모조리 치운 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온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진영아, 아빠 이제 술 끊을게.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어.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빠로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어. 이제 정말 진영이랑 할머니 위해서 살게. 그러니까 이 아빠 한 번만 믿어줘. 갑자기 저를 안고 울면서 사과하는 아빠를 보고 놀랐었어요. 그런데 방에 와보니 아버지가 제 일기장을 보고 저의 진심을 알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무렵이 정확히 엄마랑 이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후 아버진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떠난 뒤 저를 정말 끔찍하게 아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할머니는 어린 소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던 적이 있어요. 보건실에서 약을 바르고 집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절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무릎이 왜 그래? 누가 이런 거야? 이 다리를 하고 집까지 온 거야?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까진 것 같다.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무릎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쩌려고 그냥 걸어왔어? 얼른 엎혀. 할머니는 저를 재촉하면서 작은 등을 내어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등에 엎였던 저는 그 상태로 병원까지 갔어요. 정말 할머니는 제가 작은 기침만 해도 노심초사하면서 절 살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사랑은 몰랐지만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클 수 있었어요. 또한 잘못된 버릇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소세지 반찬을 유독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던 반찬을 상에 올려주셨답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좋은 나물 반찬과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걸 종류별로 해주셨어요. 좋아하는 반찬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반찬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몸에 좋은 반찬은 뒤로 하고 오로지 소세지 반찬만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치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죠. 할머니가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너 그러다 키 안 커. 자꾸 햄만 집어먹으면 이거 안 해줄 거야. 여기 나물도 먹고 이 멸치볶음도 먹고 다 잘 먹어야 키가 크지. 알겠어요. 골고루 먹을게 할머니.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된 버릇이 있으면 호랑이처럼 저를 잡아주시던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자식만 보고 살던 할머니 덕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죠. 고모가 2명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에 명절에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거의 아빠와 할머니, 저 세 식구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와 영원히 오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까지 한 채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치료받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던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할머니, 괜찮아? 간호사 선생님이라도 불러올까? 진영아, 집에 가 있어. 할미 이런 꼴 보이기 싫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할머니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잡고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 할머니가 기적처럼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한테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다가왔고 할머니는 제 손을 부여잡고 힘겹게 말하셨습니다. 진영아, 네 아빠 착한 사람이야. 이제 하늘 아래 네가 믿을 사람은 네 아빠뿐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마지막까지도 저와 아빠를 걱정하던 할머니는 본인이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만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할머니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아버지는 땅을 치면서 오열했습니다. 불효자의 울음소리가 가장 크다고 하죠. 그때 아버지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가는 그 순간까지 걱정만 하게 만든 못난 아들이에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 노릇도 못하고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절규하듯 우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못해드렸던 것들만 떠올라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후회의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하나의 꿈을 결심했어요. 바로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 끝에 간호사가 된 전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꼭 제가 의사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 못난 아빠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커줘서 고맙다. 아빠, 지금 우는 거야? 누가 보면 나 의사라도 된 줄 알겠다. 의사가 뭐 대수야? 아빠한텐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제가 잘 커져서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할머니 걱정과 달리 저는 아버지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아마 할머니가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결혼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반에 밝혔듯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많이 해봤지만 결혼까지 생각해 본 상대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제가 싫다고 해서 운명을 피할 수 있었겠나요? 무당도 팔자 도둑은 못한다고 하더니 30 중반쯤 한 남자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간호사라면 피할 수 없던 3교대 근무하면서 체력이 약해졌던 전 한강 라이딩 모임에 가입했었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 보니까 탁 트인 곳에서 운동하고 싶던 저한테 한강에서 타는 자전거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와는 다르게 느껴진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은행원이었던 그 남자는 배려심 있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급히 오느라 물통도 없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라이딩 후 목이 말라서 자판기라도 있나 보려고 두리번거리던 저한테 그 남자는 음료수를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이거라도 마실래요? 스포츠 음료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갈증 해소에는 좋을 거예요. 한 병 있는데 저 주시는 거예요? 전 원래 잘 안 마셔요. 그리고 중간에 한 병 마셔서 괜찮아요. 한 병 남은 음료를 저한테 건넨 그 남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까 마셨다고 했지만 사실 뒤에서 달리던 제가 봤을 때 그 남자는 무언가를 마신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이 닿은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후 1년 4개월쯤 만났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답니다. 저도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운명 같다고 느껴졌어요. 은행원이었던 남자친구는 4살 연상이었죠. 시댁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있어서 서울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댁으로 같이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본 시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경상도의 한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70마리 정도 키우면서 지내고 계셨죠. 집도 전원주택이었는데 최근에 지으셨는지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던 예비 시부가 절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나오며 인사하셨어요. 이게 누구야? 정렬이 섹시하니요? 사진으로 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장남이었지만 삼형제 중에서도 가장 늦게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 이미 동서가 2명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쯤에서 장남이랑 결혼 준비하는 절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저도 친구들 통해서 장남과 결혼했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막상 겪어본 게 아니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댁에 갔을 때 정말 대접받는 기분이 들 만큼 시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비슷하겠지만 시댁에 인사 가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비 시모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실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주방에 갔더니 예비 시모가 절 말리면서 말하더군요. 아이고, 하지 마요, 하지 마. 아직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주방에 들어와요. 아직 우리 집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그게 더 편해요. 참 됐다니까 왜 그래요. 자, 그럼 자, 우리 소고기 먹을 거니까 접시에 있는 것 좀 옮겨줘요. 예비 시모는 손살을 치면서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거라도 돕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냥 음식이나 옮기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예비 시모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고기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심지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예비 시모가 나서서 산책이라도 하고 오라면서 등까지 떠밀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밖으로 떠밀려 나온 저는 예비 시부와 같이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가 있는 축사에서 소똥을 치우고 있었는데 근처에 가니까 악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코를 막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보며 물었죠. 오빠, 내가 좀 뭐 도와줄까? 제가 도울 거 없냐고 질문하자 옆에 있던 예비 시부가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손님인데 하지 말아요. 그 고운 손으로 무슨 소똥이야. 딱 봐도 서울에서 이슬만 먹고 살았을 것 같은데 괜히 손 더럽히지 마요. 예비 시부도 제가 혹시나 삽이라도 들고 일을 할까봐 아예 삽을 멀리 치우면서 하지 말라면서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감한 목소리로 남자친구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만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민망해.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에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 남자친구는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내심 불편한 마음에 축사 근처를 배회했는데 예비 시부가 저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하셨어요. 에이, 아직은 들어오지 마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똥 밟은 거야, 똥. 그 순간 예비 시부의 아직은이라는 말이 귀에 딱 꽂혔어요. 당시에는 너무 극진하게 대접해주니까 저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장남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저의 착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 착각인지도 모르고 이 정도면 결혼 생활 할만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도 시댁의 실체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무난히 결혼식까지 올렸죠.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1억, 친정아버지가 5천을 보태주셔서 신혼집도 문제없이 마련했어요.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도 꽤 있었기에 대출을 조금 받긴 했지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신혼집에 웨딩 사진까지 걸고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이 펼쳐졌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즐거웠냐고요? 아니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공포에 더 가까웠던 제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결혼 전쟁의 서막은 신혼여행 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시모한테 잘 다녀왔다는 안부 인사차 전화를 드렸었죠. 어머님, 저희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네. 근데 우리 선물은 사왔니? 뭐 사왔어? 아버님 선물로 벨트 사고 어머님 선물로 향수랑 손수건 준비했어요. 일정이 빠듯해서 겨우 샀어요. 뭐? 향수랑 손수건? 그거 한국에서도 언제든지 사올 수 있는 거잖아. 선물 고르는 센스가 그렇게 없어? 좋은 가방이라도 좀 하나 사올 줄 알았더니 힘 빠지네. 공항에 면세점은 폼이냐? 나 같으면 면세점에서 하나 사왔겠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음에라도 기회가 생기면 꼭 챙길게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자마자 전 시모한테 선물 잘못 사왔다고 타박을 들었어요. 일단 너무 화를 내시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얼떨결에 사과를 드리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의아했어요. 그 후 친정아버지한테 벨트를 선물로 드렸는데 감동한 목소리로 말하시는 거예요. 여행 가서 무슨 선물까지 다 사왔어? 그래도 내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내가 닳도록 잘 쓰마.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시모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향수가 많길래 비싸고 좋은 향수로 사왔던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온 건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선물을 하고도 안 좋은 소리 듣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저는 3교대라 바쁠 땐 날짜가 가는 것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댁이고 친정이고 챙길 여유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그걸 못마땅해 하면서 또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진영아, 넌 죽었니 살았니? 어쩜 내가 전화를 안 하면 강간무소식일 수가 있어? 요즘 병원 일이 많이 바빠서요. 그런데 어머님, 저 3일 전에도 전화 드렸는데요. 집안에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시부모를 세심하게 살펴야지. 우리가 경상도에서 밥은 먹고 사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어? 그럼 교대 근무 안 하는 남편한테 매일매일 안부 전화 좀 하라고 할게요. 제가 야간 근무를 들어가면 밤낮이 바뀌니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뭐? 너 지금 내 말 거역하는 거야? 아니죠. 부부는 일심 공동체인데 남편이 전화하면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전 야간 근무를 가야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화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주무세요. 저는 출근하던 중이라 황급하게 시모의 전화를 끊었어요. 왜 아들도 안 하는 전화를 며느리가 대신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며느리가 시댁에 매일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모르쇠 하면서 지내는 건 아니었어요. 장마가 오거나 폭염 폭설에는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매일매일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선을 그은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다 맞춰가는 과정이겠지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따로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잘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대화로 맞춰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시모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자주 시댁에 가지 못하고 시부모 생신 때나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 잘 대화를 나누다가 시모가 뜬금없이 절 쏘아보면서 묻더군요. 첫째, 내가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쯤 됐나? 근데 너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네? 무슨 소식이요? 내가 기다릴 소식이 뭐겠어? 당연히 손주 소식이지. 너희가 28 청춘도 아닌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부터 만들어야지. 너도 30대 후반이고 우리 아들은 40이 넘었는데 너희들 애 안 낳을 거야? 아,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시모의 말에 저는 기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애 안 낳을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는 말까지 들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 차에 저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시모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저 병원 일도 바쁘고 아직 남편이랑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문제는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어디서 말대꾸야? 장남이랑 결혼했으면 아이 문제는 시댁이랑 상의를 해야지. 니들이 다른 형제랑 같아? 장남이야 장남. 다 급이 다르다고? 아니요. 아이 문제는 부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이를 주로 키워야 하는 제 의견이 우선이죠. 앞으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저는 시모한테 제 생각을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 생신이라 모였는데 왜 그러세요? 엄마 생각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도 잘 생각해 볼게요. 그래,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아들 엄마 맘 알지? 네네. 아이, 엄마 그러니까 어서 음식 좀 드세요. 제가 말할 땐 절 노려보시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금세 진정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시댁에서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던 건 동서들 때문인 것도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둘째 동서는 제가 시집 온 그 순간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족보상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니까 그게 아니 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이 문제로 시모 남편과 대화하다 억울함을 느꼈던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수를 들이켰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곤 뒤따라오더니 둘째 동서가 팔짱을 끼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나이 1살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시댁에서 짬밥만 7년이에요. 네? 그게 왜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물론 나이도 제가 1살 많아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잘 지내봐요. 형님이라고 불러주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는 둘째 동서한테 어째 좀 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모생신이라고 내려온 건데 괜히 둘째 동서가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동서들과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느리 셋이 주방에 모였는데 동서가 저한테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설거지 좀 하세요. 저랑 동서는 같이 과일 좀 깎아서 들고 갈게요. 밥 먹었으면 후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어머님? 그래. 손주들도 먹게 많이 좀 가져와라. 둘째 동서는 후식을 가져가겠다면서 식구들까지 전부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설거지 담당이 됐어요. 뭔가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계속 심기를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가족이 모인 날이다 보니까 설거지할 게 엄청 많아서 겨우 끝냈는데 또다시 둘째 동서가 제 옆에 와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형님, 저쪽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가 화장실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네요. 그걸 내가 왜 치워요? 동서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동서가 치우는 게 맞죠. 에이, 전 애들 봐야죠. 형님 설거지 다 하고 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면 되겠네요. 그때 저는 참았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뚜껑을 제대로 연 사람은 셋째 동서였죠. 시부모와 남편, 시동생들이 소축사를 정리한다고 나갔을 때였는데 둘이서 편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때 셋째 동서가 절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형님, 우리 집 며느리 대장인데 하라면 해야죠. 형님도 뭘 할 줄 알아야 형님 대접을 받죠. 셋째 동서 말을 들어보니까 딱 봐도 이것들이 절 기선 제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밀릴 사람이겠습니까? 여자들만 모인 간호사 집단에서 버텨낸 정신력을 발휘해 저는 동서들을 보고 이를 악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뭘 몰랐네요. 그래서 내가 이참에 궁금했던 것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당으로 잠깐 나와보실래요? 그러자 둘째 동서는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네. 제가 물어볼 게 있다면서 이를 악물고 웃는 표정으로 물어봤죠. 그러자 두 동서가 아주 좋다고 따라 나오더군요. 마당으로 나온 저는 두 동서를 보면서 말했어요. 거기 좀 서보세요. 딱 그쯤 같으니까. 거기 좀 서보세요. 뭐야? 여기 왜 서 있으라는 거야? 잠시만요. 저는 동서들을 세워놓고 마당 한켠에서 고무 호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냅다 물을 틀고 동서들을 향해 호수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자 흠뻑 젖은 동서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군요. 아! 이 뭐하는 짓이야? 거기 서 있어야 이 물을 정통으로 맞지. 동서들만 물 먹일 줄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하는 짓거리가 비열하고 유치하고 더럽기까지 한 두 사람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요. 두 동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집안에 있던 조카들이 노는 줄 알고 전부 뛰어나왔어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 아들이 손가락으로 물에 흠뻑 젖은 동서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 물놀이해? 신난다. 나도. 재밌다. 물 안 멈춰요? 야, 너 또 적시려고 그래? 둘째 동서는 조카를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 사건 이후로 동서들은 더 이상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선을 지키더군요. 하지만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말처럼 동서들을 피하니까 이제는 시모가 칼을 갈고 있더군요.
정말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슬슬 진절머리가 난다 싶었어요. 그날 겨우겨우 심호생신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데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당신은 몇 번 보지도 않은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해야겠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애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만 보면 화를 내는 거잖아. 애교? 그래, 나 애교 없다. 그게 싫으면 앞으로 혼자 가던지. 사람이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결혼 전엔 몰랐던 남편의 가부장적인 모습에 저도 지쳐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참아오던 갈등이 정면으로 폭발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답니다. 시댁에 제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였어요. 장남이니까 꼭 날짜 맞춰서 오라는 시부모 눈치에 저는 야간 근무를 끝내자마자 잠도 한숨 못 자고 바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금요일 저녁 회식을 하고 술이 덜 깬 채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경상도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좀 운전 좀 해줘. 아우, 나 어제 회식을 2시까지 했더니 술이 안 깨는 것 같아. 나 지금 밤새도록 일하다 온 거 안 보여? 그럼 어떡해. 음주운전해서 5시간을 달려가?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제 차를 끌고 남편과 시댁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혼까지 떠올랐어요. 그때 남편은 조수석에 앉아 코까지 골면서 자기도 했습니다. 화도 나고 너무 피곤해서 저는 휴게소에 들렀어요. 차가 멈추는 느낌이 났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더군요. 뭐야?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멈춰? 나 지금 너무 졸려. 잠깐 쉬었다가. 무슨 소리야? 가족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장남이 늦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빨리 세수라도 하고 와.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아이, 지금 말했잖아. 그냥 가서 세수하고 커피 좀 사와. 이거는 통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니 저한테 커피를 사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싸울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람이라도 쐬려고 잠시 내렸습니다. 진짜 오늘 남편 놈이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커피를 사서 차에 탔어요. 얼음까지 씹어 먹으면서 요란스럽게 처마시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운전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겁니다. 남편 입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차가 끼어드는 걸 피하다 핸들을 급하게 틀게 됐습니다. 옆 차선으로 옮겼는데 그 순간 남편은 들고 있던 커피를 다 쏟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옷이 흠뻑 젖은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커피를 놓고 전화를 받던지. 이게 뭐야? 남자가 일로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토를 달어? 여기서 여자 남자가 왜 나와? 연애 때 이런 모습 봤으면 당신이랑 절대 결혼 안 했어. 서울에서 시댁까지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정말 수십 번도 넘게 싸우면서 내려왔어요. 졸음운전은 피했지만 대신 화병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댁 근처쯤 왔을 때 시모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필요한 음식들 재료 보냈으니까 근처까지 왔으면 시장 좀 봐서 와. 저는 시모 전화를 받고 문자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시장 볼 목록이 한가득 와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아예 시장을 안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예 시장을 못 가셨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맏며느리가 오는데 뭐하러 시장을 봐? 매년 네 동서들이 다 했던 거니까 이젠 너 혼자 해야지. 그때 시모 전화에 몸은 피곤하고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이 쭉 다 빠지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동서들은 어제 왔다면서 미리 시장도 봐두시지.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시키면 그냥 좀 곱게 해. 자꾸 토달지 말고.
그리고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해? 당신이랑 같이 우리 엄마 욕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할 말을 하고 살라면서. 옆에서 한마디도 안 지고 깐족거리는 남편한테 화가 난 저는 차를 급정거시켰어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던 아이스 커피를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보면서 남편이 소리치더군요. 갑자기 차는 왜 멈춰? 얼굴 부딪히잖아. 커피는 또 뭐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치기 직전이니까 와이프 소중한 것 좀 알아라. 어? 네 가족만 챙기지 말고.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말하니까 그제야 남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볼 건 산더미라 한숨 돌릴 틈도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시장 보고 시댁으로 갔는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 밥을 이미 다 먹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제가 사온 게 주방 한켠에 쌓여 있는 겁니다. 시모가 태어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왔어? 고생했다. 제가 사온 거 저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 어머님, 지금 일부러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내가 왜 너한테 일부러 그래? 다 필요하니까 시킨 거지. 사오라는 재료는 전부 다 있었고 심지어 점심도 시댁 식구들끼리 다 먹은 뒤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단 전 화낼 틈도 없이 배가 고파 밥부터 먹으려고 두리번거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앞치마를 주면서 말했어요. 얼른 상 치워야지. 저 밥도 못 먹고 온 거예요. 여기 더럽잖아. 치우고 먹어야지. 방금 도착한 저한테 시모가 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동서들이 옆에서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받아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을 치웠어요.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얼른 치우고 밥부터 먹고 싶은 심정이었죠. 정말 그때부터 생존 본능에 가까웠어요. 시모가 노골적으로 고기 반찬도 남편 앞으로 놨는데 일부러 제 앞으로 끌어다 놓고 먹어치웠습니다. 어차피 제사 음식도 제가 할 텐데 당연히 제가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모가 눈치를 주거나 말거나 고기를 집어먹었어요. 그렇게 먹어치우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명령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 네? 지금 저 나물 다듬고 있는데요. 동서한테 하라고 하세요. 쟤들은 애들 봐야 될 거 아니야. 애 없는 네가 일당백으로 일해야지. 애가 없으니까 일을 더 하라는 시모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또 동서들은 키득거리고 비웃는 걸 보니까 한 대씩 쥐어받고 싶었어요. 제가 힘만 조금 남아있었어도 당장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면 부족인 채로 운전까지 해서 오니까 저한텐 싸울 힘조차 없었답니다. 시모랑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아 그냥 전을 만들었죠. 그렇게 음식을 겨우 다 만들고 나니까 시모가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넌 행동이 왜 그렇게 굼뜨니? 옛날이면 소박 맞았어. 내가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제가 시댁에 온 건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제사를 지내고 저는 드디어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톡톡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저를 깨운 사람은 시모였어요. 진영아, 일어나. 얼른 이거 입고 나와. 이게 뭔데요? 몸빼 바지. 내 옷이니까 일하기 편할 거다. 새벽에 잠에서 깬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모가 안내한 곳은 다름 아닌 소농장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시모를 보며 물었어요. 여긴 절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결혼 전에 남의 귀한 딸이니까 안 시켰던 거야. 근데 이제 맏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예요. 그리고 남편이랑 동서들도 다 자고 있는데 왜 저한테만 시키세요? 네 동서들은 애 보잖아. 넌 맏며느리가 됐으면 동서들을 아껴줄 줄 알아야지. 애 보느라 힘든 애들을 깨우고 싶어? 그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저랑 시모, 시부뿐이었어요.
꾹꾹 눌러온 화가 터져서 저는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만이야? 신고식 해야지. 맏며느리가 쉬운 줄 알았어? 맏며느리 자격, 예절, 도리가 된 사람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 참 진짜 기가 차네요. 요즘 도덕책에서는 소똥 치우는 걸 며느리한테 알려주라고 나와요? 와, 진짜 못해 먹겠네. 저는 벼랑간 삽을 땅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삽을 던져? 소똥 그쪽이나 많이 치우고 사세요. 난 더러워서 이 집 며느리 안 할랍니다. 맏며느리 반납할 거니까 새로운 며느리 알아보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신 차려. 너 30대 후반이야. 내일 모레면 40인데 누가 널 데려가? 이혼한다고 뭐 대단한 남자가 너 모셔간다니? 이혼이요? 아직 모르나 봐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요? 돌아서면 그냥 남이거든요? 아줌마나 소똥 열심히 치우시고 평생 아들이나 치마폭에 감싸고 사세요.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치시고요. 계속 이렇게 살면 못난 아들 평생 노총각 신세일 테니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억눌렀던 화를 전부 시모한테 쏟아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시모가 뒤에서 인연전연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거를 멈추고 한마디 해줬네요.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저것이? 여보, 전연 잡아와. 시모는 끝까지 발악하면서 뒷목을 잡으면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시부는 그 옆에 멀뚱하게 서 있었고요. 제가 맞는 말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 자고 있을 시간에 혼자 짐을 싸서 서울로 출발해버렸어요. 이미 차는 떠났는데 중간쯤 갔을 때 남편 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어디야? 누가 네 여보야? 아직 상황 파악 안 됐니? 아니, 소똥 좀 치우라고 했다고 먼저 가는 게 어딨어. 진짜 나한테 이혼 당하고 싶어? 넌 어쩜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하고 똑같니?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 그리고 내가 너 버리고 나온 거야. 그런 집구석이랑 엮이기 싫어서 손절하고 온 거야. 내가 경고했지. 남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잘하라고. 넌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평생 노총각으로 사세요. 그렇게 멍청한 남편 놈한테 최후 통보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가요? 아주 시댁이 진짜 한바탕 뒤집어졌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서울 도착하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집도 팔아서 제 지분만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라 그냥 나와버렸어요. 정말 같은 공간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 않아 나와버리고 끝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엮인 시댁이 이상한 집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 좋은 시어머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지독한 시댁 만나서 시달린 며느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보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를 본 게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울면서 친정집까지 찾아와 제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당신 이렇게까지 상처 입었는지 몰랐어. 그래도 결혼 생활 2년 동안 우리 좋은 추억도 많았잖아. 제발 나 용서해줘. 집 앞에서 난리를 치던 전 남편을 본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빗자루를 든 채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며 말하셨어요.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딸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어, 안 했어? 네, 잘 산다고 했습니다. 평생 좋은 가정 꾸려서 화목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 집 노예야? 귀한 내 딸한테 지난 1년 동안 자네 어머니가 대체 그렇게까지 할 동안 자네 뭐 했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정말 정신 차렸어요. 진영이 좀 불러주세요. 됐어. 돌아가게. 이젠 내가 반대야. 우리 딸이 싫다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다신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가 빗자를 휘두르면서 말하자 전 남편 놈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어찌나 한심하던지 저런 거랑 산 제가 다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그 후 시모도 수차례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그 시간에 번쩍 든 정신으로 할 말을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 6개월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절 찾아오는 겁니다. 원래도 집착이 심했던 사람이라 겁이 났지만 든든한 아버지 덕분에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이 입으로 잘났다고 떠든다고 잘난 사람 되겠습니까? 진국인 사람은 행동 하나에서도 됨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진심이 묻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 미래가 아닌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